안에 가입되어 있을 때 여전히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뭐라고 한다? 별채권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저당권자도 별채권이 있게 없게 있고 유치권자도 별채권 있습니다. 그래 인정해 줍니다. 자, 다음에 경합입니다. 이 경합이라는 것은 하나의 행위가 두 가지 법률 요건을 다 갖췄을 때 둘 다 주장할 수 있는 것을 경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동일한 대상에 대해서 같은 효력을 가지는 권리가 중복되는 것을 경합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이 말입니다. 갑과 을 사이 아파트 매매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그런데 이 을이 갑에게 사기를 친 겁니다. 그래서 매매할 수 없는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매매한 것으로 믿고 계약을 체결했어요. 갑이 사기하는 게 아니고 갑이 을에게 사기를 한 겁니다. 매수하고 보니까 매매할 목적이 아닌 겁니다. 그럼 이 을은 지금 뭘 당했습니까? 그럼 사기로 인해서 계약을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110조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 사기로 인해서 이 건물은 매매할 물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매매 대상이 된 줄 알았으니까 이 갑은 매매할 때 뭐도 있었다는 겁니까? 착오도 있었죠. 그럼 몇 조가 되는 겁니까? 109조. 이렇게 되면 이 을의 매매는 몇 조도 해당되고 사기에도 해당되고 뭐도 된다? 착오에 된다. 그럼 지금 사기로 인한 취소권과 착오로 인한 취소권 두 가지를 갖고 있죠. 두 개 가진다. 이 양 권한이 뭐란다? 경합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을은 사기로 인해서 취소할 수도 있고 착오로 인해서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중복되는 걸 여러분 중복되는 일 돼 있죠? 그걸 경합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기와 착오는 경합하게 안 하게? 경합합니다. 경합한다는 둘 중 하나 얻는 것 주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어떤 거는 경합 안 하는 게 있어요. 경합 안 하는 거는 둘 중에 하나만 주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되겠습니까? 권리가 중복된다고 다 두 개 다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거는 경합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합 안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 경합한다는 건 다시 말하면 둘 다 주장할 수 있다 이 뜻입니다. 다음에 신용매매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시험하고는 관계없는데 신용매매라는 것은 결국 내 신용을 담보로서 대출을 받아서 매매하는 게 뭐라고? 신용매매입니다. 특별한 담보를 제공하는 게 아니고 나를 믿고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신용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매매하는 걸 신용매매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인 게 거기에 다시 하면 신용거래라는 데 있죠. 매매대금의 결제금액 일부를 융자받아서 결제하는 거래, 이걸 뭐란다? 신용거래라고 합니다. 그럼 실제로 그런 경우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죠. 아파트 매매할 때 매수인이 자기 대금 전부 하는 것이 아니고 매수하는 그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그 담보에서 뭐라고? 매매대금 결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 없어요?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일종의 무슨 매매라고? 신용거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컨대 내가 지금 보험에 가입했다. 보험을 일조로 담보로 하는 거죠. 그래서 담보 받아서 그 돈을 대출받아서 거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매매대금 일부를 지급하는 거. 그걸 뭐라고? 넓은 의미에서 신용거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다음에 현실매매입니다. 이거는 자 매매는 재산권을 이전할 걸 약정하고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할 걸 약정만 하면 성립하죠. 따라서 약속했으면 나중에 무슨 문제를 남깁니까? 재산권 이전과 대금 지급이라는 이전의 문제를 이행의 문제를 남기죠. 그런데 약속과 동시에 이행되는 걸 무슨 매매? 현실매매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아이스크림 가게에 가서 아저씨 아이스크림 주세요. 예, 청약했죠. 상대방이 이해했으니까 매매계약이 성립했죠. 그럼 장차 이제 대금 지급하고 아이스크림 줄 의무를 남기는데 아이스크림 주세요 하면서 대금 줘요. 예 그러면서 아이스크림 줍니다. 이거는 뭐와 동시에입니까? 약속과 이행이 동시에 되지 않습니까? 그런 매매를 무슨 매매? 현실매매다 이렇게 말합니다. 목적물과 대금을 동시 교환으로 하는 매매를 현실매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립과 동시에 이행이 이루어지는 것을 현실매매라는데 동사는 대부분 무슨 매매입니까? 현실매매가 많죠. 현실매매도 매매입니까? 아닙니까? 매매입니다. 이걸 법률적으로 나중에 보면 채권행위와 물권행위가 동시에 있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이런 걸 현실매매. 의제는 아까 간주하고 같은 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본질은 같지 않지만 법률에서 다룰 때 동일한 것으로 처리해서 동일한 법률 효과를 인정하는 걸 의제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의제는 의형제란 말을 들어봤습니까? 그럼 의형제는 실제로 피를 나누는 형제는 아니죠. 아니지만 뭐와 같이 한다고? 형제와 같이 있는 거, 그걸 의형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의제입니다. 그래서 본질은 다르지만 같다고 해서 법률 효과를 인정해 줍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갑과 을 사이에 갑이 을에게 내가 너에게 이 아파트를 주마 감사합니다. 단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합격을 무슨 조건에 했다? 정지 조건에 한 겁니다. 그럼 조건이 뭐라는 겁니까 지금? 합격이 돼야 됩니다. 합격되면 권리를 취득할 수 있게 없게? 그럼 합격되기 전까지는 소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합격이라는 조건이 성취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을이 맹렬히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평균 80점이 나옵니다. 거의 90.999% 합격이 됩니다. 근데 갑이 생각할 때는 그냥 합격 못할 줄 알고 에라 준다고 했는데 맹렬히 공부한다. 여기가 장인어른입니다. 항상 여기가 뭐라고? 사예요. 그래서 시험 치는 그날 장인어른이 찾아갑니다. 너 요즘 공부 열심히 했냐? 예, 내일 자신 있습니다. 그래, 일단 야구르트 하나 먹게. 그런데 그 야구르트에 다량의 수면제를 타버린 거예요. 자, 시험 치러 갔어 못 갔어? 합격됐어 못 됐어? 그럼 조건 성취 못했잖아. 그런데 우리 민법에 지금 이 조건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사람은 장인이죠. 그 장인이 지금 신의 성실에 반해서 조건 성취를 방해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조건 성취한 거로 뭐한다? 의제를 합니다. 실제로는 조건이 성취돼서 안 돼서 안 됐지만 조건 성취라고 봐서 효과를 인정해 줍니다. 그럴 때 뭐라 그런다고? 의지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형제가 아니지만 형제처럼 취업하는 게 의형제 아닙니까? 그래서 조건 성취한 거로 성취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의제는 다른 말로 하면 본다 그러면 됩니다. 그럼 조건 성취한 것으로 뭐 하면 된다? 본다 그러면 됩니다. 의제한다는 거는 그걸 의제라고 합니다. 동의는 당연히 단독행위로서 완전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고 그걸 보완하는 타인의 의사표시를 요하는 경우, 이 말은 내 혼자만 내 혼자 표의자의 의사표시만을 위해서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의사표시가 있어야만 효과가 발생하는 걸 뭐라고? 동의라고 합니다. 되겠습니까? 동의는 사전에 하는 게 동의입니다. 사후에 하는 게 뭐라고? 성인인 거고 그랬습니다. 의사표시하기 전에 뭐라고? 사전에 하는 의사표시가 동의고 하고 난 다음에 해주는 게 성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동의를 얻어서 자 이런 건 해가지고 어디에 사용되는지가 중요하죠. 그냥 해서는 문제가 없죠. 갑과 을 사이에 갑과 을 사이에 지금 대리권을 줬습니다. 대리권 줬을 때 이 대리인이 다시 대리권을 줄 때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본인을 선임하는 대리인이 무슨 대리입니까? 복대리입니다. 그럼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느냐? 이 복대리인은 여러분 첫 번째 임의대리는 원칙적으로 복인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에? 있어 없어? 임의대리는 원칙은 없어. 그러니까 한 달 지나면 다 까먹다니까. 임의대리는 수권에서 대리권이 발생됐기 때문에 내가 특별히 이 사람에게 대리권을 줬는데 내 의사와 관계없이 다른 사람이 내 대리인 되면 안 된다니까. 원칙적으로는 복대리인 선임 권한이 있게 없게? 없어. 그러나 외적으로 본인이 뭐하면 성락하거나 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 했을 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이 성락이라는 게 지금 뭡니까? 이 을에게는 지금 복대리인을 선임하고 싶더라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뭐가 있어야 된다고? 오케이라는 의사표시가 필요하다고. 그 의사표시가 있을 때 비로소 복대리인 선임 권한이 생기는 겁니다. 내 의사만 있어서는 안 된다니까. 그럴 때 해주는 걸 뭐라고? 성락이라고 그런다니까. 이해했습니까? 그걸 성락이라고 합니다. 사후에 해주는 게 뭐라고?
승낙. 그래서 이 보면 승인이라고 말했지만 그게 바로 지금 동의 승낙이라는 게 그런 개념입니다. 동의를 얻어서 할 때는 또 뭐가 있습니까? 이거는 승낙이고, 동의. 자, 갑이 지금 을에게 아파트를 매매해달라고 대리권을 줍니다. 한 명도 모릅니다. 자, 대리권 줍니다. 그럴 때 이 아파트를 누가 매수하느냐? 대리인 자신이 매수합니다. 이게 무슨 계약입니까? 자기 계약이라고. 들어는 봤습니까? 자기 계약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대리권 제한 중에 대표적인 게 자기 계약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원칙은 하면 돼, 안 돼? 그런데 본인이 뭐 하거나 동의 없거나 되겠습니까? 본인이 동의 얻으면 되게 안 되게? 돼. 이 말은 이 을이 매매를 하기 전에 사전에 본인이 가서 내가 매수해도 될까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케이 받았죠? 그럼 내가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매매 계약이 체결됩니다. 그럼 내가 매수하겠다는 내 의사 표시만을 가지고 매매가 안 되고 본인은 뭐 해줘야 된다고? 내 의사 표시에서 동의를 해줘야 돼. 그게 뭐라고? 동의라고. 그게 동의입니다. 그래서 행위자의 단독행위로는 완전한 법률 효과가 발생하지 않고 그걸 보완하는 타인의 의사표시를 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타인의 의사표시를 뭐라고? 동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의받아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일 저지르고 나서 나중에 해주는 게 뭐라고? 승인. 다음에 인가입니다. 요거는 인가는 방금은 당사자끼리 하는데 이거는 당사자가 아니고 제3자가 법률행위를 보충해서 효과를 완성시키는 중인행위를 뭐라고? 인가라고 합니다. 결국은 인가라는 것은 당사자가 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 제3자가 동의해 주는 걸 인가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 여기서는 매매는 누구하고 하는 겁니까? 결국은 매도인은 갑이고 매수인은 을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동의인데 여기는 인가는 뭐라고? 갑도 아니고 을도 아니고 누가? 제3자가 동의해 주는 걸 인가라고 합니다. 그런 말 어디서 많이 들어봤습니까? 제3자가 대부분 누굽니까? 행정주체 아닙니까? 되겠습니까? 그런 행정주체의 동의기를 말합니다. 그걸 인가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갑과 을 사이에 매매계약 한다. 그러더라도 인가를 받지 않으면 매매의 효력이 없다. 관청에서 뭘 받아야 된다? 동의받아야 된다. 그걸 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관청에서 동의해 주는 거. 다음에 허가란 말이 있는데 이것은 법령에서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특정인에 대해서 행해지는 행정처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는 우리 국민 누구든지 매매 등을 하기 위해서는 뭘 받아라 되어 있다고? 허가를 받고 뭐 하라고? 매매를 하라고 되어 있어요. 되겠습니까? 허가를 받으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뭘 하면 안 된다고? 매매 등을 하면 안 돼요. 우리 국민 모두에게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인인 갑과 을 사이에만은 요 두 사람 사이 매매의 효력을 뭐라고? 인정해주는 관청의 효력을 뭐라고? 허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되겠습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는 우리 국민 누구에게나 뭐는 못해야 되어 있다고? 특정인만 매매 못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국민 모두에게 금지가 되어 있다니까. 맞습니까?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인에 대해서는 그 금지 규정을 해제해주는 행정처분을 뭐라 그런다고? 허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걸 허가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허가 받으면 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자, 이게 인가가 이제 좀 틀린 겁니다. 자, 근데 우리는 지금 행정법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냥 허가나 인가나 비슷한 조치로 생각하면 됩니다. 행정주체가 효과를 인정해주는 의사표시를 뭐라고 하면 된다? 허가 내지 인가 그러면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특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냐 아니면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걸 반대해 주느냐 차이점이 있는데 우리는 거기까지 알 필요 없고 그냥 인가, 허가, 동의 나오면 의제는 같이 보는 것이고 동의는 상대방이 의사표시해 주는 것이고 인가와 허가는 제3자가 행정주체가 해주는 것이다 보면 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네. 다음에 인지란 말을 들어봤죠? 익히 아는 놈이다. 그 보면 혼인 외에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자기 자식임을 확인하는 걸 뭐란다? 인지한다 그럽니다.
이놈이 내 아들 맞습니다 라고 하는 게 뭐라고? 인지입니다. 근데 친어머니는 인지라는 게 별로 없다 그랬죠. 엄마는 자기인 걸 확실히 알지 않습니까? 낳기 전에 한 3, 4일 전에부터 아프다 그러고 낳기 3시간 전부터 머리 흔들고 막 옆에 사람 때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옆에서 보는 남편은 알아 몰라? 모르죠. 그래서 대부분 남자 쪽에서 인지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인지 내인지 아닌지 잘 모를 때 요즘 하는 게 뭡니까? 유전자 검사하죠. 그래서 지금 군에 가 있는 김모 중인가 애가 태어났는데 내인지 아닌지 지금 그거 들어갔죠? 조사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거는 과학이 발달돼서 그렇지 옛날에는 뭐로 조사했겠냐고. 알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얼굴이 닮았는지 발가락이 닮았는지 보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발가락이 닮았다는 거예요. 자, 계약의 종료입니다. 옛날에는 정말 얼굴 안 닮으면 아니라 그럴 수도 있겠죠. 자, 계약의 종료입니다. 인지입니다. 자,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보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받는다고 되어 있죠. 근데 실제로 이거는 허가 말은 자지만 실제로는 이거 인가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여러분이 기본서를 보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의 성질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그 허가는 말이 나올 때 그 자체가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것은 아니니까 그냥 제3자가 동의하는 행위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 나오는 거 다 우리 기본서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인지란 말도 나오는 것이고 현상 광고입니다. 현상 광고는 광고자가 어느 행위를 한 자에게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즉 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대해서 응모자가 광고에 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되는 계약이다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갑이 지금 개를 찾습니다 라고 광고를 합니다. 그럼 이 갑은 일정한 행위를 지금 뭐한다? 해달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무슨 의사를 표시한다고? 개를 찾아달라는 의사를 지금 표시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그리고 지금 광고자가 지금 갑이 무슨 행위를 할 것을 원한다고? 개를 추전해. 어느 행위를 한 자. 뭘 찾아주는 자? 개를 찾아주는 자에게 뭘 주겠다고? 보수를 주겠다고 뭐라고? 의사를 표시합니다. 그는 계약은 한쪽만 의사 표시하면 됩니까? 다른 쪽 의사 표시도 있어야 됩니까? 그래서 두 개의 의사 표시가 합치돼야만 계약이 성립하지 않습니까? 그럼 요걸 광고자라 그러고 되겠습니까? 광고하는 사람이라 그럽니다. 그럼 두 번째 줄 여기에 뭐라고? 응모자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응모자는 광고자가 지정한 행위, 그럼 지정한 행위가 뭡니까 지금? 개 찾는 거죠. 그 지정한 행위를 완료하면 그 지정한 행위 개를 뭔다? 찾습니다. 그러면 두 사람 사이에 계약이 성립합니다. 이 계약을 무슨 계약이라고 한다고? 형상 광고 계약이라고 합니다. 되겠습니까? 광고자가 지정한 행위를 하면 보수를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응모자는 그 광고자가 지정한 행위를 완성함으로써 계약이 성립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경우 내가 지정한 행위를 완성해달라고 청약을 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리고 청약하면서 뭘 주겠다고? 보수를 주겠다는 거죠. 그럼 이 을이 오케이 내가 그 개를 찾아드리겠습니다라고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한작 찾아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안 주고 찾아주겠다는 의사만 표시했습니다. 약속만 하면 성립되는 계약이 무슨 계약입니까? 약속 계약. 그럼 이거는 찾아주겠다는 말만 하면 두 사람 사이 계약 성립하게 안 하게? 안 해요. 이거는 약속만 해서는 안 되고 개를 찾아와야 됩니다. 광고에서 지정한 행위를 완료해줘야 됩니다. 즉 약속만 해서는 안 되고 약속이 있다는 이행까지 해줘야만이 성립하니까 그게 무슨 계약이다? 요물계약입니다. 그래서 현상 광고는 무슨 계약이게? 요물계약입니다. 지정한 행위를 해야만이 성립하지 하겠다고 약속만 했으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래서 광고 행위는 청약이고 지정 행위는 완료는 성락이기 때문에 합의로서 계약의 효력이 성락이며 합의로서 그 계약의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요물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광고에서 지정한 행위를 완료해야만이 뭐라고?
성립한다니까. 그래야만이 두 사람 의사가 합치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물계약입니다. 찾아주겠다고 약속만 했으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그래서 현상광고가 대표적인 요물계약입니다. 개 찾아드립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아파트 매매는 낙성계약입니까? 요물계약입니까? 낙성계약이라 했잖아요. 매매는 갑은 내가 대금을 주면 이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하겠다고 뭐 했다? 약정하고. 되겠습니까? 그럴 따라 매수인은 뭘 주겠다고? 대금을 주겠다고 약속만 하면 계약이 성립한다니까. 그래서 계약 성립할 때, 계약서 작성할 때 쭉쭉 쓰고 대금, 중도금 언제, 잔금 언제 이를 쓰지 않습니까? 원래 이게 자기 채무를 이행하겠다고 약속한 거 아닙니까? 그럼 하겠다고 약속만 하면 도장 찍으면 계약은 성립했게 안 했게? 성립했다니까. 그게 무슨 계약? 낙성계약. 약속만 하면 성립되는 계약이 낙성계약입니다. 그러나 약속만 해서는 안 되고 그 약속에 따른 이행까지 다 해야만이 성립되는 계약이 요물계약. 현상광고는 무슨 계약이다? 요물계약입니다. 개꼬리를 가져와야 돼요. 찾겠다가 아무리 박석을 하더라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물계약이라는 겁니다. 다음에 임치입니다. 물건을 뭐라고? 보관시키는 계약을 임치라고 합니다. 친구한테 맡기면 공짜로 맡기죠. 무상임치. 지하철에 보관 맡길 때는 돈을 주고 맡기죠. 유상임치입니다. 맡기는 걸 말합니다. 종신정기금은 쉽게 말하면 금전 기타 물건을 상대방에게 지급하는데 종신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뭐라고? 종신정기금이라고 합니다. 너 죽을 때까지 매달 50만 원씩 주마. 그 계약이 무슨 계약? 종신정기금 계약입니다. 당사자 일방이 자기나 상대방 또는 제3자 종신까지 정기적으로 금전 기타 물건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 성립되는 계약이라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해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내가 죽을 때까지 해도 되고 갑이 죽을 때까지 이렇게 해도 약정해도 됩니다. 종신정기금. 이런 게 많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빌 게이츠가 사망하면서 대한민국 민법을 강의하는 이종선에게 죽을 때까지 매달 500만 원 주겠다. 그렇게 하는 게 뭐라고? 종신정기금 계약입니다. 다음에 채무인수입니다. 채무를 그대로 뭐라고? 인수하는 게 채무인수지. 자, 채무인수도 갑이 지금 아파트 하나가 있습니다. 은행에 돈을 빌리고 저당권 설정했어요. 자, 빌렸다는 말은 이 갑이 지금 뭘 갖고 있다? A가 채권을 갖고 있고 갑은 뭡니까? 채무자죠. 근데 이 부동산이 4억 나갑니다. 그럴 때 이 부동산을 매수하는 병은 두 가지가 있죠. 이 갑이 갖고 있는 채무를 내가 뭐한다? 인수를 합니다. 그럼 이 채무를 인수한다면 내가 뭐가 된다는 겁니까? 채무자가 되는 거죠. 그 채무를 인수한다니까. 인수하게 되면 이 갑의 부동산 가격은 얼마지만 4억이지만 내가 얼마를 인수했으니까 2억을 인수했으니까 나는 얼마만 주면 됩니까? 2억 주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나중에 을의 A에게 얼마를 갚아줘야 되니까 2억을 갚아줘야 되니까 이걸 흔히 안고 산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안고 사는 겁니다. 2억 주는 겁니다. 이런 걸 채무인수라 그래요. 채무를 통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것을 채무인수라고 하는데 여기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럼 그때부터 A는 요 병이 채무자니까 병에게도 돈 달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래서 변제기일 날 병에게 돈 달라는데 병이 돈을 안 줍니다. 그러면 이 채권자는 다시 종전 채무자인 갑한테 가서 또 돈 달라 할 수 있느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채무를 인수할 때 종전 채무자의 채무를 소멸시키고 인수하는 것을 면책적 채무인수라고 하고. 되겠습니까? 다음에 갑의 종전 채무자도 채무를 여전히 유지하면서 인수되는 걸 병존적 채무인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채무인수도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면책적 채무인수와 병존적 채무인수 이렇게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네. 조용합니다. 종전 채무자의 채무가 면제되는 게 뭐라고? 면책적 채무인수입니다. 그럼 여러분
은행에 융자 받은 아파트를 내가 인수 받습니다. 면책적 채무 인수를 받습니다. 그럼 이제는 오로지 누구만 채무자라고? 병만 채무자입니다. 이제 은행은 누구한테 가서는 돈 달라 못한다? 가백에는 돈 달라 못합니다. 그걸 무슨 인수라고 한다고? 면책적 채무 인수라고 합니다. 되겠습니까? 이때는 채무는 동일성을 유지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되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경계라는 것은 구채무를 소멸시키고 신채무를 소멸시키기 때문에 경계기하게 되면 채무 동일성이 없습니다. 그게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은 채무인수, 동일성이 없는 것은 경계다 이래 보면 됩니다. 다음에 5번 병존적 채무인수 있죠. 지금 여러분 책이 잘못되어 있는데 4번 채무인수는 면책적 채무인수고 5번은 뭐라고? 병존적 채무인수입니다. 병존적 채무인수면 종전 채무자의 채무는 소멸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종전 채무자의 채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게 좀 틀립니다. 병존적 채무인수는 여전히 채무를 부담하는 겁니다. 자, 물어봅니다. 병존적 채무인수 할 때는 채권자에게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채권자에게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예? 병존적 채무인수가 되면 채권자에게는 불리합니까? 유리합니까? 여러분이 채권자 A인데 종전에는 누가 돈 주기로 했다고? 갑입니다. 근데 이번에 누구도 돈 갚아주겠다는 겁니까? 병도 갚아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 지금 병도 갚아주겠다는 거죠. 그럼 A 입장에서는 이제는 A 갑에게도 달라 할 수 있고 병에게 달라 할 수 있으니까 누구한테 유리합니까? 채권자에게 유리하잖아. 그럼 병존적 채무인수 할 때는 채권자한테 이야기할 필요 있어 없어요? 채권자 성낙 얻을 필요 있게 없게? 없다니까. 왜냐고? 채권자에게 유리하니까. 그러나 면책적 채무인수는 채권자의 성낙이 없으면 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럼 채권자는 이제 누구한테만 돈 달라고 그러는데 병에게만 달라고 그런다고. 그러면 이 갑이 이건희 씨입니다. 돈 빌려줬어요. 안심하고 빌려줬는데 나중에 이건희 씨가 노숙자님께서 채무를 병에게 인수시켜줬어요. 면책적 때문에 이제 나는 이건희에게는 돈 달라 못하고 누구한테 달라고 그런다고? 숙자 씨한테. 이름이 성인 노 씨라니까. 그럼 돈이 있어 없어요? 그럼 돈을 한 번도 못 받잖아. 이렇게 지 마음대로 채무를 인수시키면 되게 안 되게? 안 돼. 그래서 병존직이 아니고 면책적 채무인수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성락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중개업할 때 아파트 기본융자 있을 때 안고 살 수 있죠? 그럴 때 면책적 채무인수 할 때는 어디 가봅니까? 은행에 가서 자세를 해야 돼요. 은행이 뭐 해야 된다고? 사인을 해야만이 면책적 채무인수가 됩니다. 그런 거 다 중개업장을 해주게 안 해주게? 해줍니다. 안 해주긴 다 해줍니다. 다 해줍니다. 그까지 해줘야만이 수수료 받습니다. 다음에 이행인수입니다. 이행인수는 갑이 을에게 돈을 빌렸어요. 채권자입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계속 달라는데 삼촌이 나타나서 이 갑이 갖고 있는 채무를 내가 인수하는 게 아니고 그 채무를 내가 뭐 하겠다고? 이행하겠다고 인수를 한 겁니다. 이행인수입니다. 이 이행인수란 건 결국 뭐라냐면 이 병이 이행할 때 비로소 을은 돈을 받는 것이지 을이 이 병에게 채무를, 이 병이 을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행인수 보십시오. 이행인수는 인수인이 채무자에 대해서 채무를 대신 이행할 것을 약정하는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이라 되어 있죠. 이야기입니다. 내가 지금 을에게 뭐가 있다? 채무가 있다. 그 채무를 내가 이행하겠다고 두 사람 사이에 계약하는 게 뭐라고? 이행인수입니다. 그럼 누구하고는 관계없습니까? 따라서 채권자는 이 이행인수한 인수에게는 돈 달라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채무 이전이 없으며 인수인은 채무자에 대해서 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지 직접 채권자에게는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행하겠다고 인수하겠다고 계약을 했죠. 그럼 병은 갑에 대해서는 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지만 누구에게는? 을에게는 직접적인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계약입니다. 두 사람 사이의 계약. 이게 이렇다니까. 묘한 게 있죠. 을에게
돈을 빌립니다. 채권자입니다. 그럴 때 만일 돈을 빌릴 때 뭡니까? 이 갑이 돈을 빌립니다. 그럴 때 병이 하는 말이 이제 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갑이 돈을 빌리지만 사실상 내가 돈을 사용하는 건 아니에요. 누가 사용하느냐? 병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어른 지금 갑을 믿고는 돈을 안 빌려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갑이 돈을 빌릴 때 두 사람 사이 어떻게 한다? 돈은 뭐라고? 너가 갚기로 한다는 겁니다. 채무자는 누구지만? 갑이지만 이 을이 지금 갑을 보고는 돈을 안 빌려준다니까 갑에게 돈을 빌려줍니다. 그럼 어른 당연히 갑에게 돈 달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두 사람 사이는 어떻게 한다고? 이 돈은 누가 갚기로 한다고? 병이 갚기로 합니다. 그러면 이행을 누가 했다는 겁니까? 이게 이행인수입니다. 그럼 병은 을에게 갚아줄 뭘 부담한다? 채무를 부담합니다. 그 채무는 누구한테 부담한다고? 갑에게 부담하지 을에게 부담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 을은 실제로 병에게는 돈 달라 할 수 있어? 없어요? 없다니까. 그러나 을이 병이 돈 갚아주면 받을 수는 있어? 없어요? 있다. 만일 변제기일 날 변제를 못했죠? 변제를 못하면 이 병은 갑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집니다. 누구에게는 책임 안 진다? 을에게는 채무불이행 책임이 안 진다니까. 누구한테만 약속했다고? 갑에게만 약속한 겁니다. 이걸 무슨 인수라 그런다고? 이행인수라 그럽니다. 이행인수. 그럼 이 을은 갑에게만 돈 달라 하는 거죠. 직접적인 병이 을에게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걸 이행인수라 그럽니다. 다음에 리스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네, 리스 계약이라는 말을 안 들어봤습니까? 자, 그 시설 대여 계약이라 그러는데 쉽게 말하면 자, 이겁니다. 제조회사가 있어요. 여기 대표적인 게 의료기기입니다. 자, 그러면 을이 지금 의사입니다. 의사들이 지금 진료를 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기가 많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이 의료기기가 보기보다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러나 한두 개가 아니고 여러 개를 내가 뭐 해야 된다고? 사용해야 됩니다. 그걸 전부 다 내 돈을 주는 거는 좀 곤란하겠죠. 그런데 의료 제조회사에서 나한테 빌려달라 그러면 제조회사는 이런 걸 임대해주지는 않아요. 그럼 나는 빌릴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어디 가느냐? 갑이라는 사람입니다. 이게 리스 회사입니다. 요 회사에 가서 뭐라 하냐면 나는 A 제조회사에서 나오는 의료기기 XYZ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리스 회사가 이 의료기기를 뭐라고? 매수를 합니다. 예컨대 매수하기도 하고 임대받기도 하는데 매수합니다. 지가 매수했죠? 그리고 누구한테 빌려준다? 을에게 빌려줍니다. 그럼 빌려줘서 뭘 받는다고? 리스료. 일반은 동산 임대차니까 뭐랍니다? 임대료 받는 거죠. 이럴 때 이 두 사람 사이 계약이 뭐라고? 리스 계약입니다. 그럼 리스 계약은 일반 임대차하고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같죠? 그런데 차이점은 이 임차인이 내가 빌린 물건을 지정을 해줍니다. 무슨 데 알겠습니까? 내가 의료기기에 XYZ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해준다니까. 그럼 그 기계를 누가 매수해준다고? 이 갑이 갖고 있는 기계가 아니고 제조회사가 갖고 있는 기계를 지정한다니까. 그걸 뭐라고? 빌려주는 겁니다. 결국은 돈을 가지고 남한테 빌려주고 뭐 하는 겁니까? 수익 챙기는 거죠. 이런 걸 리스회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계약을 무슨 계약이라 한다? 리스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여시설 이용자가 이 말은 이 을이 말입니다. 이 을이 선정한, 의사가 선정한 특정 물건을 시설 대여회사에서 새로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그 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유지 관리 책임을 지지 않으며 대여시설 이용자에게 일정한 준다? 빌려주는 거는 누구라고? 갑이지만 그 물건을 점유는 누가 합니까? 을이 하죠. 그럼 고장난 거에 대해서 누구는 책임 안 진다? 갑은 책임 안 집니다. 누가 지금 한다고? 그 유지 관리는 누가 한다고? 을이 하는 거죠. 원래 임대차면 임대인이 유지 관리해 줘야 되는데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냥 임차인 자신이 유지 관리하는 겁니다. 이러고 뭘 받는다고? 일정 기간 사용하고 그 대여받는 거죠. 뭐 되겠습니까? 그 기간에 걸쳐 일정 기간 대가를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지급받으며 기간 종료 후에는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는 갑과 알 사이 따로 합의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뭐란다? 리스라고 합니다. 그럼 결국은 고가의 경우, 고가 동사는 이렇게 합니다. 부동산은 임대차지만 동사는 뭐라고? 고가일 경우 실제로 매수해서 사용하기는 굉장히 힘든 거죠. 그래서 고가 기계 같은 거, 의료기기라든지 중장비 기계 이런 걸 리스하는 겁니다. 리스 회사란 말 들어봤죠? 그런 겁니다.
다음에 사무관리입니다. 이거는 법률상 원인의 의무 없이 타인의 사무를 관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예컨대 말입니다. 갑과 을이 서로 이웃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갑이 겨울에 설날이 돼서 시골로 가버린 겁니다. 시골로 가는데 갑의 건물 안에 있는 마당에 수도가 있는데 이 수도가 터져버린 겁니다. 겨울이 돼서. 그래서 수도물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자 이 을이 수도 시설하는 자에게 수도를 뭐 했다? 고친 겁니다. 자, 고치고 난 다음에 나중에 갑이 올라왔습니다. 그럴 때 을이 갑에게 하는 말이 이런 사정이 있어서 내가 수도 수리공한테 말을 하고 수리했다. 그래서 수리비가 예컨대 200만 원 들었다. 돈 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갑이 하는 말이 내가 시켰어요. 이렇게 묻습니다. 부탁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럼 이 을은 이 수도가 파손되더라도 수순해줄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 법률상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음에도 불구하고 타인 사무를 관리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이 갑과 을 사이에는 법률관계가 성립합니다. 무슨 관계다 그게? 사무관리입니다. 묘하게 두 사람 사이 사무관리가 법률관계가 성립한다는 건 결국 뭐가 발생한다는 건 권리, 의무가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거, 이때 을은 그와 같은 비용을 갑에게 달라 할 수가 있습니다. 달라 할 권리가 있게 없게? 있다니까. 두 사람 사이 무슨 관계가 성립했다고? 사무관리라는 법률관계가 성립했다니까.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것. 그에 보면 법률상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해서 사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뭐란다? 사무관리. 대표적인 게 뭐라고? 띵동 띵동 옆에서 계속 누릅니다. 그래서 보니까 옆집에 신문 대금을 받으러 왔어요. 그럼 신문 대금을 내가 대신 줄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냥 내가 이웃집 대신 줬어요. 그럴 때는 이웃집 사람과 나 사이에 사무관리가 성립합니다.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사무를 관리한 겁니다. 그래 되면 뭐 사무관리할 때 성관주의 있고 대표적인 게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묘하죠? 내가 시키지도 않는데 왜 했냐? 그러더라도 대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대신 지급했으니까. 두 사람 사이 법률관계가 성립합니다. 사무관리라고 성립합니다. 자, 이거는 뭐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다음에는 수도가 터지더라도 고쳐주게 안 고쳐주게? 안 고쳐주면 결국 갑만 손해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다음에 부당이득. 어디서 많이 들었죠? 부당이득은 뭐 여러 했습니다.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서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됩니다. 그 이득을 반환하는 걸 말합니다. 자, 봅니다. 갑과 을 사이 아파트먼트 매매 계약을 했어요. 자, 아파트 매매했을 때 원래 이 건물 소유권 누가 있었냐? 갑에게 있었어요. 다음에 대금을 지급했습니다. 대금 3억이었어요. 그럼 결론을 말하면 등기를 딱 하게 되면 이제 을이 뭘 가져온다? 소유권 가져옵니다. 맞죠? 다음에 갑은 뭘 가져간다? 3억 가져갑니다. 원래 이 소유권 누구 것이었습니까? 갑의 거죠. 이 대금은 누구 것이었습니까? 근데 지금 이 갑이 가져가고 을이 지금 소유권을 행사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까? 안 합니까? 정당하죠. 왜냐하면 이 을은 소유권을 행사할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 뭘 했기 때문에? 매매했으니까. 그래서 권한이 있으니까 그 행위를 정당화시켜 준다니까. 그래서 이 을이 이 건물의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맞습니까? 그 대금을 사용하는 것도 정당한 자기 권리 행사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고 두 사람 사이에 뭐가 있으니까? 법률상 원인, 매매를 했으니까. 맞습니까? 그런데 이 매매가 무효가 되었어요. 무효가 됐다는 것은 법률상 원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다시 또 봅니다. 우리가 첫날 할 때 법률 요건을 갖추면 거기에 따라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는 말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듣기는 들었죠? 네. 법률 요건을 갖추면 거기에 따라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법률 요건을 갖추면 그 법률 효과가 다름 아닌 뭐라 그랬죠?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입니다. 발생은 다른 말로 권리를
취득하는 걸 했어요. 그럼 이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갖춰야 된다? 법률 요건. 이 법률 요건을 갖춰야만이 권리 변동이라는 효과가 나타나니까 이 법률 요건이 뭐라 했습니까? 원인 요게 뭐라고? 결과라고 그랬어요. 그럼 원인이 있어야만이 뭐가 있다고? 결과가 있어. 그 법률 요건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법률 행위거나 법률 행위 아닌 것. 법률 행위 아닌 건 법률에 규정이 한 거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내가 권리를 취득할 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내가 지금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그 원인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매매가 있었죠. 근데 그 매매가 뭐 됐다고? 무효됐던 원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률상 원인 없이 된다니까. 그 첫 번째 말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 말은 법률 요건을 갖춤이 없이 타인으로부터 뭘 취득했다? 재산, 그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서 이익을 얻었지 않습니까? 이 이익은 반환해줘야 된다, 안 해줘야 된다? 해줘야 되죠. 왜냐하면 뭐가 없으니까? 법률상 원인이 없으니까.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건 이 법률 요건을 갖춤이 없이 말입니다. 그랬을 때 받았던 이익은 뭐라고? 반환해줘야 됩니다. 왜냐? 법률상 원인이 없으니까 이제는 권리 행사는 정당한 게 아니고 뭐라고? 부당한 겁니다. 그 부당했던 이득은 전부 다 반환하라. 이게 부당이득 반환입니다. 그래서 무효취소란 말이 나오면 항상 따라오는 말이 부당이득 반환입니다. 무효취소 그러면 부당이득 반환 그렇게 말합니다. 자, 예컨대 보십시오. 임대차 기간이 종료됐어요. 종료됐으면 이제는 임차권은 소멸됐죠. 그럼 임차인의 목적물을 반환해 줘야 되는데 계속 사용합니다. 그럼 지금 사용 수익할 권한이 있어 없어요? 법률상 원인 없잖아. 임차권이 소멸됐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익을 챙기고 있잖아. 그 이익을 반환해 줘야 된다. 그걸 뭐란다? 부당이득 반환 그렇게 말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됐다. 그럼 반환해 줘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용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권한이 없죠.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부터 이익을 취득했으니까 반환해 주라. 이게 부당이득 반환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이거 다 우리가 부당이득 반환하면서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 하는 거. 갑과 알 사이에 도박 계약을 했어요. 도박 채무를 부담했습니다. 도박 채무는 이행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할 필요 없냐? 반사회적 행위로 무효니까. 무효니까 이행할 필요 없죠? 그런데 이행해버렸어요. 돈을 3억이나 줘버린 겁니다. 아니면 아파트도 뭐라고 넘겨줘버렸다. 그럼 법률상 원인 없이 무효가 됐으니까 법률상 원인이니까 돌려줘야 되겠죠? 이때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게 없게? 없다 했죠. 이 부당이득 반환 왜 안 난다 했죠? 746조 불법 원인급여입니다. 그래서 불법 원인급여가 부당이득이 나오는 겁니다. 원래는 부당이득 반환할 수 있는데 그 주게 된 원인이 뭐라고? 불법을 원인으로 했다니까. 이 원인이 뭐라고? 불법을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했을 때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때 불법이란 몇 조를 말한다 했죠? 103조. 반사회적 행위를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했을 때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겁니다. 원래는 원인 없이 권리를 재산을 넘겼으면 돌려달라 할 수 있는데 그 원인이 불법 원인으로 했을 때는 안 된다는 겁니다. 103조 반사회적 행위로 넘겨줬을 때는 반환 청구할 수 있게 없습니다. 다음에 갑과 을 사이에 금전 소비 대차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얼마를 빌려줬냐? 1억을 빌려줬습니다. 그래서 1억을 변제했어요. 변제하면 이제는 이 사람은 채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 사람도 뭐가 없다고 채권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갑이 자기가 뭐가 없다는 것을 채무가 없다는 걸 지금 알고 있으면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서 또 갚아줍니다. 그럴 수 있어. 채무가 있어 없어요? 없다. 비채입니다. 그런데도 뭐 했다고? 변제했다니까. 그럼 법률상 원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래는 없죠 이제? 그렇지만 이제는 돌려달라 하면 돼? 안 돼? 못해. 비채 변제입니다. 왜냐? 없다는 걸 알면서 줬잖아. 알면서 줬을 때는 돌려달라 못하는 겁니다. 그런 놈이 있느냐? 있으니까 나오는 거죠. 채무가 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하는 걸 이걸 비채 변제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게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는데 못하는 게 두 가지가 있죠. 불법 원인 급여하고 비채 변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요물계약은 아까 말했습니다. 완성해야만이 성립하는 거. 그 다음에 채권자 취소권, 채권자 대위권이 있는데 아까 제가 대위권 미리 했었죠. 먼저 2번을 보십시오. 제가 채권자 대위권은 채권자가 누구의 권리를 대신하는 거라고 그랬습니까?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하는 걸 제가 아까 채권자 대위권 그랬지 않습니까? 안 했어요? 했어요. 그래서 그 채권자 대위권입니다. 다음에 채권자 취소권이 있어요. 이것도 어디서 받기는 들었습니다. 자, 갑과 을 사이에 갑이 갖고 있던 아파트가 있어요. 자, 그런데 아파트를 매매합니다. 그런데 왜 매매하느냐? 가짜로 매매합니다. 왜 가짜로 매매하느냐? 이 갑은 지금 A에게 돈을 빌린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이 뭐라고? 채권자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뭐라고? 채무자입니다. 그럼 채권자가 돈을 주지 않으니까 채무자가 갖고 있는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강제 집행하려고 합니다. 강제 집행하면 자기 부동산 날아가겠죠? 그래서 짜고 뭐라고? 마치 을과 매매한 양 소유권 이전해 주는 겁니다. 이런 채무자의 행위는 누굴 해할 목적으로 하는 겁니까?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거짓된 행위를 하지 않습니까? 요걸 무슨 행위라 그러면 사해행위라고 그래요. 사기할 때 사자입니다. 그 기망적 방법으로 채권자를 해한다는 겁니다. 요런 사행위를 하게 되면 채권자는 요 채무자의 사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채권자에게 인정해 줍니다. 그러면 채권자는 요 매매가 나올 수 있다고?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런 채권자의 권리를 뭘 한다고?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해요. 다름 아닌 사행위 취소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채권자에게 인정되는 권리가 채권자 취소권입니다. 우리가 흔히 채무자가 재산 빼돌린다는 말을 들어봤죠? 그게 들키면 채권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럴 권한을 누구한테 인정해 준다고? 채권자에게 인정해 줍니다. 함부로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채권자 취소권은 채권자 그 사행위를 취소하고 원상 회복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들 한 일 중에 굉장히 많은 게 채권자 취소권입니다. 채무자들이 다 재산을 빼돌리니까 그렇죠. 되겠습니까? 채권자 취소권 그렇게 됩니다. 다음에 간단한 거 대상청권이라는 게 있는데 채무자에게 이행불능이 발생한 것과 동일한 원인으로 채무자가 이행 목적물에 가늠하여 이익을 얻었을 때 그 이익을 뭐라고? 달라할 수 있는 권리가 대상청권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갑과 을 사이에 토지 매매 계약이 체결됩니다. 그래서 매매 대금이 3억이었어요. 그러면 갑은 소유권 이전해 줄 뭐가 있다? 채무가 있고 을은 대금을 지급할 채무가 있습니다. 근데 매매하고 나서 이게 토지가 수용돼 버렸어요. 수용되면 이제 갑은 소유권 이전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무슨 상태에 됐다고? 이행불능이 돼서 기책 사유가 없죠. 그럼 이게 위험부담이기 때문에 이제는 갑도 을에게 대금 청구 못합니다. 그럼 을은 이제 대금 줄 필요 없으니까 이 계약은 그냥 끝난 겁니다. 그런데 이행불능이 된 원인이 뭡니까 지금? 근데 그 불능에 가름해서 갑은 뭘 받는다? 보상금을 딱 받습니다. 그럴 때 이 을은 소유권 이전할 입장에서는 채권자입니까? 맞습니까? 요 채권자가 그 이행불능에 가름하는 보상금이 있을 때 그 보상금을 나에게 달라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대상청권입니다. 그럼 보상금이 4억 나왔다. 그럼 4억을 나에게 달라는 겁니다. 대신 을은 자기 채무를 이행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행해야 됩니다. 이렇게 자기 채무를 이행하면서 대신 받는 보상금을 나에게 달라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런 권리를 뭐라고? 대상청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되겠습니까? 채무자에게 이행불능, 지금 수용이지 않습니까? 이행불능이 발생한 것과 동일한 원인에서 채무자가 이행 목적물에 가늠하는 이득, 뭘 얻었다? 보상금을 얻었다. 그럴 때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그 이익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이걸 뭘 한다고? 대상청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권리를 누구한테 인정해 준다고? 채권자에게 인정해 줍니다. 채권자에게. 대상청권은 굉장히 뭐라고? 나중에 위험부담할 때 나옵니다. 위험부담할 때 대상청권이 나옵니다. 이럴 경우가 좋은 겁니다. 갑과 을 사이 아파트면 건물 매매 계약했어요.
매매계약하고 지금 매매대금은 총 10억인데 7억이 넘어갔어요. 그럼 7억이란 대금이 누구한테 넘어갔다고? 갑에게 넘어갔습니다. 근데 지나가는 병이 이 건물을 불을 질러버린 겁니다. 화재로 홀랑 소실됐어요. 그러면 실제로는 갑과 을 아닌 사유로 소실됐죠. 갑은 소유권 이전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슨 상태? 이행불능입니다. 귀책 사유였기 때문에 뭐라고? 을에게 대금 청구 못합니다. 그럼 결국 갑은 받았던 돈은 7억 돌려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여러분 같으면, 을 같으면 돌려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받아야죠. 근데 돈이 없다니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병의 무슨 행위로? 화재로 인해서 소실됐죠. 그럼 갑은 병에게 뭘 청구합니까? 손해배상 청구합니다. 손해배상 지금 예컨대 화재로 소실돼서 어떻게 해서 12억 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부자예요. 그럴 때는 을은 갑에게 대금 7억을 달라는 게 아니고 그냥 대금을 뭐라고? 남은 대금 얼마 지급하고? 3억 지급하고 너가 병한테 갖고 있던 12억 손해배상 청구를 나에게 달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권리가 뭐라고? 대상청구입니다. 이런 걸 대상청구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채권 소멸입니다. 추심, 추심은 그게 마지막 날로 있듯이 쉽게 말하면 졸라대는 걸 추심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가끔 가다 보면 다 이렇게 전철 같은 걸 타다 보면 추심, 대행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돈 받아들입니다. 그래 돼 있잖아. 그게 보면 추심, 대행이라 돼 있다니까. 너가 쫄라서 받아내는 게 아니고 내가 쫄라서 받아주겠다는 겁니다. 그걸 추심을 대신해 주겠다. 그게 뭐라고? 추심, 대행이라니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하고 그 이행을 수령하는 것을 한꺼번에 묶어서 뭐란다? 추심이라고 합니다. 돈 달라고 말하고 그 돈을 받아오는 걸 뭐라고? 추심이라고 합니다. 되겠습니까? 다음에 급부입니다. 급부는 채권 채무는 제가 무슨 문제를 남겼죠? 이행의 문제를 남겼다 했죠. 그 채무자가 채무 내용에 쫓은 이행을 하는 걸 급부한다 그래요. 예컨대 맥주 3박스 매매를 하기로 했다. 그럼 상점 주인은 맥주 3박스를 제공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래서 맥주 3박스를 분리해서 그 채권자의 출세까지 갖다 주죠. 그 행위를 하는 행위 자체를 뭐한다? 급부한다 그래요. 채무 내용에 쫓은 이행을 하는 걸 뭐라고? 급부한다 그럽니다. 그럼 화가와 그림 그려주기로 했어요. 그럼 화가의 채무는 그림 그려주는 거죠. 그림 그려주는 게 뭐라고? 급부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이때는 급부가 뭐라고? 그림을 그려주는 것, 그게 화가의, 그 그려주는 화가의 행위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급부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급부라 말하는 그냥 이행하는 겁니다. 채무를 뭐 한다? 이행하는 걸 급부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되겠습니까? 변제는 당연히 채무 내용에 따라 급부를 실현시키러 채권을 소멸시키는 행위를 뭐라고? 변제라고 합니다. 변제는 결국 뭘 하는 겁니까? 채무 내용대로 급부를 실현해 주는 겁니다. 그림을 그려준다든지 맥주 3박스를 갖다 주는 행위가 뭐라고? 변제 아닙니까? 변제하게 되면 뭐는 소멸된다고? 채권은 소멸되겠죠. 그 채권 소멸시키는 행위를 뭐라고 한다? 변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대물변제란 본래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 이행에 가름해서 다른 급여를 해서 채권을 소멸시키는 겁니다. 예컨대 금전 소비대체를 했다. 얼마를 빌렸냐? 200만 원 빌렸습니다. 그럼 채무자 입장에서는 금전을 급부해 줄 의무가 있죠. 그런데 금전 대신 내 골통품을 주면 안 될까요? 오케이. 그게 대물변제예요. 본래 급부에 가름해서 다른 걸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변제해서 소멸시키는 걸 대물변제라고 합니다. 채무 이행에 가름해서 다른 급여를 해서 채권을 소멸시키는 걸 대물변제라고 합니다. 그 대물변제 잘하면 좋습니다. 여자분들이 대물변제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남편에게 뭐라고? 돈을 빌렸다. 그럴 때는 돈을 갚지 말고 뭐라고? 그렇지. 저녁에 야시시한 옷을 입고 뭐라고? 평소에 안 내던 뭐라고? 그릇을 내가지고 음식을 뭐라고? 딱 챙기면서 대물변제하면 안 될까? 그래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변제되는 겁니다. 그게 대물변제. 응? 잘해야 돼. 눈곱이 있으면서 안 될까? 그러면 안 됩니다. 예쁘게 나가야 돼, 무조건. 자, 예쁜 걸 자기가 예쁘다 그러면 안 돼요. 남이 봐게 예쁘게 해줘야 됩니다. 남편 입장에서 예뻐야 되지 자기 입장에서 와서 예쁘면 안 됩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여러분 스모키 화장이라고 있죠. 엄청 찌끼하고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호피무늬 이런 거 있는 사람 있죠. 자기 딸은 강력하게 나타난다 하지만 남자분 대부분 물어보면 그런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예, 그거 막 이상합니다. 어쩌거나 여자는 뭐라고? 야래야래 됩니다. 내 사람이 됐을 때는 스모키 화장을 해도 아무 관계없어. 벌써 그 눈깍지가 껴있으니까. 호피나 무나 오든지 뭐 옷을 입고 오든지 안 입고 관계없어. 그 전에는 그렇게 하면 대부분 남자 좀 싫어합니다. 여자분 남자는 보는 게 좀 다르다니까. 싫어합니다, 그거. 내 사람이 됐을 때는 긴 옷이나 짧은 옷이나 괜찮아. 그런데 처음 보는 사람인데 너무 멋있게 해가지고 부담감스럽게 하면 남자 부담감스럽습니다. 자기는 멋있게 나온지 모르지만 뭐라고? 눈을 어디 줄지 몰라가 부담감스럽습니다. 잘 봐야 돼. 그거. 상계입니다. 상계는 띵 하는 걸 상계라고 합니다. 띵, 퉁 친다는 말 들어봤습니까? 퉁 치는 게 상계라니까.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같은 종류의 채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채권 채무를 대등액 범위 내에서 소멸시키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상계라고 합니다. 그 상계 적상에 있는 양채무를 이렇게 흔히 말하는데 예컨대 이 말입니다. 갑과을사의 자동차 매매 계약이 체결됩니다. 그럼 자동차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 을은 자동차 대금을 지급할 뭐가 있다? 채무가 있어요. 자동차를 2천만 원 하기로 했어요. 자, 그러면 당연히 자동차 대금을 줘야 되는데 사실상 을은 갑에게 옛날에 200만 원을 1000만 원을 빌려준 적이 있어요. 그럼 을은 지금 무슨 채권을 갖고 있다고? 금전 채권 얼마 갖고 있다? 1000만 원 있어요. 그럼 이 을의 입장에서는 대금을 받을 뭐가 있습니까? 자동차 대금 받을 뭐가 있다? 채권이 있죠. 얼마 있습니까? 2천만 원 있어요. 그러면 간단하게만 2천만 원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렇지만 이 을은 옛날에 빌린 돈 얼마를 줄 의무가 있다고? 금전 채무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를 빌렸다고? 그럼 2천만 원 채무가 있어요. 그럼 엄밀히 말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을이 차례돼서 자, 내가 너에게 대금을 주마. 딱 받으면 갑이 다시 내가 너에게 옛날 빌린 돈 2천만 원 준다. 이렇게 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럴 때는 을은 야, 내가 너한테 빌린 돈과 줄 돈 퉁 한다 그러죠. 그걸 민법적으로 뭐라고? 상계한다 그럽니다. 이 채권과 이 채권은 동일한 금전 채권이죠. 이렇게 성질이 같은 채권이 있을 경우 그 채권 채무를 대등액 범위 내에서 소멸시키는 의사표시를 뭐라고? 상계라고 합니다. 그럼 이 경우 갑이 을에게 내가 당신에게 빌린 돈이 얼마가 있다? 2천만 있고 내가 받을 돈이 얼마다? 2천만이다. 그 대등액 범위 내에서 소멸시킨다라는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걸 뭐라 그런다고? 상계한다 그럽니다. 그럼 지금 누가 상계하는 겁니까? 예? 갑이 상계한다는 말 하죠. 그 상계한다는 말 쪽에서도 채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야 되겠죠. 상계한다는 사람 말하는 채권이 무슨 채권? 자동채권이라고 합니다. 되겠습니까? 그러면 상계당하는 사람에게도 채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걸 뭐라 한다고? 수동채권이라고 합니다. 그 상계하는 쪽에서 갖고 있는 채권이 자동채권, 상계당하는 쪽에서 갖고 있는 채권이 수동채권입니다. 그럼 이쪽에서도 상계할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이때는 이게 무슨 채권으로 바뀐다? 자동채권. 이게 수동채권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채권, 수동채권은 고정된 게 아니고 누가 하느냐? 그러니까 하는 쪽에서, 상계하는 쪽에서 갖고 있는 채권을 뭐란다? 자동채권. 이해되겠습니까? 상계당하는 쪽의 채권을 뭐라고? 수동채권. 이렇게 말합니다. 과실상계라는 게 있습니다. 과실상계는 갑과 을 사이에 갑이 갖고 있는 자동차 추돌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을이 병원에 갔는데 치료비가 1000만 원 나왔습니다. 1000만 원 뭐가 나왔다고? 손해가 발생했어요. 그런데 이 경우 분명히 손해배상액은 얼마라고? 1000만 원인데 자동차가 어디서 나오냐? 고가도로 그 밑에서 자동차가 사고가 난 겁니다. 고가도로 밑에는 사람이 걸어 다니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럼 이 사고를 익히는데 이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과실만큼 손해배상액을 뭐라고? 소멸시킨다는 거. 그걸 과실상계라고 합니다. 따라서 을에게 과실이 70% 있다. 그러면 총 배상액은 얼마지만? 1000만 원이지만 그 중에서 70%를 상계하고 300만 원을 주라. 이렇게 판결이 나옵니다. 이게 과실상계입니다. 항상 총 손해배상액을 정하고 과실이 있으면 그에 따라서 상계를 시켜주는 겁니다. 과실상계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다. 과실이 있을 때 그 과실액만큼 대등에게 상계시켜준다고 하면 되겠죠. 과실상계라고 합니다. 다음에 민사집행법인데 압류와 가압류가 있습니다. 압류는 금전 재산 등인데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이 있을 때 거기에 압류를 보십시오. 자, 2번에 보면 뭐가 있다고? 압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갑이 지금 재산이 있습니다. 그럼 이 재산을 변제해주지 않습니다. 채권자인데 변주지 않으면 당연히 을이 강제로 집행해달라고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럼 법원에서 뭐합니까? 강제 집행, 즉 뭘 한다? 경매를 합니다. 그럼 경매하는 도중에 이 재산을 가지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면 돼, 안 돼? 처분이면 경매를 못하지 않습니까? 처분 못하도록 묶어두는 게 뭐라고? 압류. 아니, 압류라니까. 압류를 보십시오. 채권자와 채무자가 채권 관계를 법원에 통해서 입증받은 절차 이후 법원이 판결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집행 권한을 보유받아 압류 절차를 정해서 채권을 확보하는 절차로 되어 있죠. 결국 뭘 하기 위해서?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해서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가 뭐라고? 압류입니다. 그런데 이 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법원으로부터 방금 무슨 말이 나오냐면 집행권을 부여받아 되어 있죠. 이게 집행권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 집행권원에서 경매를 하는데 그럼 결국은 실제로는 소를 제기할 때 어떻게 하느냐면 이 을이 갑에게 바로 강제 경매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경매를 신청해서는 을 입장에만 듣고 뭐라고? 강제 경매를 하는데 이 갑에게 빌린 돈이 있는지 그럼 채권액이 얼마인지 법원에서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니까 그걸 확정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로 공적인 서류를 갖고 오라 그래요. 그게 집행권원입니다. 그럼 먼저 실제로 보면 을은 갑에게 뭘 합니까? 돈을 달라는 뭘 제기한다? 소를 제기합니다. 그럼 뭐가 나오게? 판결이 나오겠죠. 그 판결문이 집행권원입니다. 이 집행권원에게서 뭘 한다고? 경매를 신청하고 압류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요 소 제기하고 경매 신청할 때까지 기간이 많이 걸릴까 안 걸릴까요? 그 기간 동안에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때 아직까지 뭐는 안 나지만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잠정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가 뭐라고? 가압류. 그리고 집행권원에 기해서 나중에 압류하는 게 뭐라고? 압류. 그러면 가압류란 뭐 하기 전에 집행하기 전 단계에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가압류라고 합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장래 실시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서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서 채권자의 재산을 임시로 압류하는 걸 뭐라 한다고? 가압류 이렇게 말합니다. 임시로 압류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집행권원에 의해서 진짜 법원에서 하는 게 압류입니다. 그 다음에 가처분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썼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처분 제도하고 뒤에 주심명령하고 전보명령이 있습니다. 요거는 다음 주에 첫날 할 때 제가 다음 주란다 우리 강의할 때 처음 할 때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지금 너무 복잡하니까 지금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첫날 할 때 이걸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하고 용어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